또 뒤에서 안 들려서 제가 읽을게요. 4천억 부자시잖아요. 한 줄로 제가 빨리 줄게요. 후딱 뵙고. 네, 그 돈이 꼭 있어야지 누리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아니어도 지금 인간으로서 꼭 누리면 좋은 게 뭔지. 네. 그러니까 제 수준 정도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려면 4천억 필요 없어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되게 낮게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실생활에서는 저희 아버님보다 내가 돈을 덜 쓸 거예요. 근데 난 생활비로 쓰는 거는 거의 별로 쓸 돈도 없고 부채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이 되게 여러 채 있는데 뭐 그게 유일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의 집이 대부분 큰 도시의 집을 갖고 있어서 이동할 때 집 하나, 백팩 하나 메고 가는 정도의 호상?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삶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현실에서도 내가 책에서 알겠지만 쿼터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버는 소비 수준, 내가 버는 돈에 지금 나와 같은 경제 위치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 수준에서 삶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10만 불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2만 5천 불 받는 사람처럼 살고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25만 불 버는 사람 1000만 불 벌면 250만 불 버는 사람처럼 사는 삶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패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과욕이라든지 이런 보여주기 위한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지출 이걸 극단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해요. 지금도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저는 버틸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을 이미 끝내놓고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삶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한참 내려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나 정도의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 4분의 2만 벌어도 나랑 똑같이 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4분의 1도 지금 너무 많은 거라서 여러분은 사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집은 좀 클 편입니다. 재수없는 얘기인데 집이 좀 크고 집이 대도시에 이렇게 하나씩 있긴 한데 같은 거는 뭐냐면 저도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오게 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규정이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근데 버스가 한 두세 번 왔더니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핑계대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개인끼리 오는 거예요. 몇씩. 그래서 1월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팀씩 오길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집 접근은 안 돼요. 농장은 어쩌면 가능한데 농장은 지금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나야 뭐 내자녀니까 얼마나 좋았다.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 맨날 사람들이 와서.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자꾸 일어나서. 스노우복스 출구 전략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뭐야? 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명확해서 일단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가르칠게요.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꼭 들어야 돼. 머릿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 것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 용어를 이해 못하거나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돌연 자기 사업체를 날리거나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출구 전략이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매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업이 내가 얼마큼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이 사업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어쩌면 이 빠른 것 때문에 거꾸로 더 느려질 수 있어. 그럼 나는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매각이라는 출구 전략이에요. 이게 제일 흔히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될 정도로 회사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펀드에 팔든지 아니면 상장을 시키는 방법도 출구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매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브랜딩을 키워서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고 평생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매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내 사업 모델이 속하나를 보고 내가 내 기준에 내 행동 반경이 어디에 맞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매각한 사람은 또 다른 걸 살 기획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스노박스 자체도 저희는 스노박스 이름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3개고 내가 달리 투자해놓은 이렇게 브랜드로 여기에
알려질 필요가 없는 리테일 업종이 아닌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스노박스는 같은 이름을 쓰는 같은 브랜드의 전혀 다른 세 개의 아이디어이거든요. 하나는 출판이고 하나는 꽃집이고 하나는 도시락 매장이에요. 각기 출구 전략이 다 틀려요. 출판사는 출구 전략을 짤 필요가 없는 업종이죠. 그건 어차피 돈을 벌려고 막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되게 돈 제대로 벌면서 좋은 책을 내면서 평생 가도 괜찮은 회사. 이게 목적이니까 출구 전략이 이미 짜져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락 회사는 이거는 출구 전략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를 아직도 예측이 안 돼. 저희 업종이 아직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분석이 안 돼서 지금 출구 전략이 안 짜지고 꽃집은 지금 테스팅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장이 11개쯤 됐는데 이미 벌써 한국에서는 1등이에요 이게. 리테일 파는 가게 중에서는. 그리고 아직도 시장성이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섰어요. 진짜로 300개를 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장 모델이에요. 개인들한테 못 팔아요. 이제 상장을 시켜야겠죠. 아마 매장이 한 15개, 20개까지가 늘어나면 연간 100억이 넘어갈 테니까 100억 넘어가면 한국에 상장시킬 수 있어요. 그럼 상장해서 이제 상장 자본 가지고 증장한 걸로 매장을 계약수 늘려줘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출구 전략. 단지 이제 꽃집은 아직 경쟁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 조금 아쉬운 건데 적당한 경쟁자가 저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업계를 늘려줘야 돼요.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저희 모델을 보고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개인들이 덤비기에 되게 힘든 모델이에요. 꽃집을 한다는 게 완전 24시간 생노동이에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손이 엄청 험합니다. 험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3시에 경매 갔다 와서 꽃 사러 갔다 와야 되지. 그거 정리해서 9시에 문 열어야 되지. 그거 끝나고 나면 잠시 자고 또 새벽에 또 물건 사러 가야 되고 현금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누굴 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구조 안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꽃 가격이 우리처럼 경매 가서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경매에서 받은 중개인, 도매상, 낙가마 이렇게 쭉 몇 가지를 합쳐서 중간에 공급책도 있거든요. 이런 걸 거쳐갖고 뭐 6개, 최소 6개 단계를 넘어가니까 2,000원짜리 꽃이 막 여기가 막 10,000원, 20,000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집도 이익도 없어. 생각보다.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꽃집 모델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에서 꽃을 접하는 즉 선물용 꽃이 아니라 개인 소비시장으로 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는데 왜 개인이 하면 힘들까? 그 꽃의 보유량이 우리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유할 능력들이 개인이 없어요. 그걸 버텨가면서 꽃이 안 팔려도 계속 보유를 해서 손님하고 내 가게의 손님 비율이 맞을 때까지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꽃을 사갖고 일주일만 그 2-3일도 못 파는 걸 갖다가 이번 주에 샀는데 안 팔리고 또 다음 주에 사놓고 또 안 팔리고 그럼 얼마나 버티게? 우리야 뭐 한 달, 두 달도 버티고 뭐 몇 달도 버틸 수 있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또 비싼데 얻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만약에 투자한다고 꽃집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꽃집 차리는 꽃집인데 이걸 뭐 몇 억 갖고 어떻게 하냐고. 돈을 몇억 있는 사람은 왜 꽃집 하겠다고 넘기겠어요. 되게 뭐가 완발라스한 작업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즉 사업에서는 저는 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안 돼라고 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업하는 제자들 중에 이거 혹시 정화가 보면 이거 여기는 A 그 이정화? 무슨 정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생선 유통을 하겠다고 지금 노정화 생선 유통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옛날에 스튜어디스까지 하던 사람이 그 생선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여자가 생선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뭐 과일만 해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거 막 말린 생선에 냄새나고 막 생물 돌아다니는 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개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주변에서 정말 별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생물인데 되냐, 뭐 산지가 다 뻗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게 다 문제점이잖아. 문제점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개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노정화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몰라. 아마 그 능력이 한계 끝까지 가서 해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면 물류시장에 생선시장에 새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럼 그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도 안 해봤는데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의견이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뭘 어떤 걸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돼 그러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안 된다는 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꼬치밭 때도 도시락 할 때도 안 된다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자칭. 근데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저는 즐거워요. 아, 그래서 너희들이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뿌려진다. 그다음에 수영복들 저희가 도시락을 가끔 시켜 먹는데 혹시 일회용품 대체하실 것들을 다 찾고 계신지? 자, 이런 압력들이 사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근데 업계는 이거를 전체 변화는 법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되게 정책 혹은 사회 문화와 실제 효용 가치가 이렇게 격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나무로 다 빨대를 바꾸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를 전혀 안 쓰고 다 종이봉투를 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숫자를 놓고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나무가 베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플라스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양의 어느 산지는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구라는 거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로 인지를 하면 여기에 무언가 부스러기 때문에 내 팔을 깎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문제를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 환경, 또 환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금 급격하게 팔을 잘라내면서까지 없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부딪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팔을 자르지 않고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스러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념들이 드는데 우리는 왜 이 도시락이 특권 갖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거를 친환경적인 재료로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현재 컨테이너 가격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요. 이거는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게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다 일부 업체에 강요를 하다시피 하면 회사의 존재 가치를 손실할 정도로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를 이기고라도 할 수 있는 회사는 뭐냐면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해서 손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더 돈을 넣었다가도 살 수 있는 회사들 일부만 해당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미묘한 아직까지의 게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할 게 되게 많아요. 이걸 생산하는 사람이 현재 일반 플라스틱 가격 정도까지 생산 가격 단가가 내려와야 돼요. 소비자들은 그 압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런 회사들을 더 지원해줘야 되고 양자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도 거기에 올라탈 수 있다고 봐요. 컨테이너 가격만 바꿔도 가격이 2,000원 뭐 이렇게도 바뀌어지는데 도시락이 10,000원인데 컨테이너 2,000원 주면 그 물건값은 얼마를 돼? 그러면 물건값을 그 압력에 물건값을 못 올리고 2,000원을 포장지에 쓰게 되면 회사는 망한다고. 그럼 이런 압력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극단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장에 보면 유기농 식품 혹은 현미쌀로 도시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요청을 하는 숫자는 엄청 많은데 시장에 이거를 먹는 사람의 비율은 5%도 안 돼요. 그런데 목소리는 나머지 95%보다 더 세.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기한테는 이게 절대적인 문제에서 어필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에 적응하려고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는 판매가 안 돼요. 판매는 사가지는 않는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 다시 회귀하게 된다고. 그게 수요가 있으면 회사들도 그걸 적응해 나갈 텐데 수요는 없는데 목소리는 크고
만들면 안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즉 유기농 쪽 특정한 종교 뭐 이런 사람, 특히 뭐 골프 치는 사람 이런 거 꼭 남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골프 치는 사람은 꼭 골프 얘기한단 말이야. 뭘 해도 골프로 연관한다고. 그다음에 전도사들 자기 부모는 못 데려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만한 친구들 데려가려고 해. 거기 그렇게 좋다고. 먼저 자기 식구부터 데려가야지. 근데 유기농도 마찬가지 개념. 이게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고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걸 자꾸 설파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목소리가 더 커져 있는 사실인데 시장의 규모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일반 회사들하고 갭 차이가 아직까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사업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경영자는 그래서 사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